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충훈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피카소, 아인슈타인 등은 우리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미수가, 이른둥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장기 발달로 합병증의 위험률이 높은 편이라 이른둥이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만 잘 받으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호요한 과장과 함께 이른둥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고령 출산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는 이른둥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만삭둥이에 비해 신체 여러 기능 등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호요한 주임 과장과 함께 이른둥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둥이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영어로는 프리머처 베이비라고 하고 네. 프리텀 베이비라고도 합니다. 또 출생 체중 기준으로 저체중 출생아, 극소 저체중 출생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네. 이처럼 다양하게 불리우는데요. 미숙아라는 말은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맞아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른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1990년대에는 전체 출생 중에 한 2% 정도를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9%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랐네요. 네, 출산율 자체는 줄었지만 고연령 산모가 많아지고 난임 시술과 이를 통해 다태아 임신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비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둥이가 태어나면 물론 축복이겠지만 주변에서는 걱정과 우려를 또 많이 합니다. 네. 건강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어디가 좀 나쁜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원래 출산 자체가 네. 누구에게나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산은 분만 예정일을 한참 앞두고 맞아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네. 엄마나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응급 조기 분만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훨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아기가 작은 몸으로 그 힘든 과정을 몸소 겪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이른둥이가 태어나면 생존율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떠합니까? 최근 국내 이른둥이 생존율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신생아 학문이 발달을 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네. 1980년대에는 출생 체중이 1,500g이 안 되었을 때에는 생존율이 38%밖에 되지 않았는데 낮았군요. 네,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90%에 가까운 오.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수치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의료 선진국들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또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출생 주수나 몸무게, 네. 출생 직후의 호흡기 상태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생존 한계라고 하는 임신 나이 25주 이하의 이른둥이를 제외하고는 네.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존율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저희가 의료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네. 방증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른둥이의 정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로 빨리 나오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임신 나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예. 임신 나이는 엄마의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40주 0일을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를 통해서 37주 0일보다 일찍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을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보통 이제 한 몇 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 한 달 빨리 나오면 팔삭둥이, 맞아요. 2달 빨리 나오면 칠삭둥이 칠삭둥이. 이렇게 했듯이 네. 팔삭둥이 이하를 이른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 이른둥이의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임상 실제 현장에서는 출생 주수 일주일마다 정말 차이가 납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로 후기 조산,
조기 만삭, 만기 만삭과 같이 네. 만삭에 가까운 임신 나이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네. 세하게 분류를 한 이유는 실제로 임신 나이 일주일마다 호흡기 합병증이 다르고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택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임신 나이 38주를 넘겨서 제왕절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아이들은 그 기간에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엄마 뱃속에서 일주일 더 있는 것이 큰 네. 그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른둥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까? 네, 이른둥이 출생 후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 직후의 소생술 여부입니다. 예. 이른둥이는 만사가에 비해서 출생 직후에 호흡이 약하고 호흡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아이고. 힘없이 축 처져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황을 또 혼자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산이 예상될 때에는 네네. 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른둥이 출생 후 첫 10분이 평생의 건강을 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분이 골든 타임이군요. 네, 골든 미니트라고 하죠. 우리 아, 그렇군요. 아기 신생아에게서는. 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이른둥이 분만을 항상 대비하고 있고 네. 또 모든 역량을 신생아 소생술에 쏟아붓습니다.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중환자실로 일단 옮기게 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예. 아기의 호흡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호흡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혈중 산소 포화도나 맥박, 심박수, 체온 등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호흡곤란이 있으면 입으로 영양하는 것은 잠시 미루고 네.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영양과 수액은 정맥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이른둥이에게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우려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른둥이에게는 대표적으로 출생 첫 주, 네. 출생 초기에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기관지 폐이형성증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전신성 감염, 괴사성 자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고요. 예. 선천성 심장 질환, 미수가 망막증이 있을 수 있고 어허. 뇌실내 출혈이나 뇌백질 연화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떤 곳인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은 한마디로 신생아 전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른둥이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신생아가 호흡곤란이나 발열, 심장 문제, 선천성 기형 문제, 네. 유전 질환이 있을 때 이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 안에 또 하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와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고요. 네. 또 신생아 전담 전문의와 신생아 전담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 중환자실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성인 중환자실은 치료가 되면 예. 병실을 거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치료가 다 됐을 때는 네. 부모님 품에 직접 안겨서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가 가장 희망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신생아 중환자실 하면 그 인큐베이터가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인큐베이터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인큐베이터는 그 엄마의 자궁을 흉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따뜻하게 해주고 네. 습도도 유지하고 해로운 빛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른둥이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특수 침대와 같습니다. 또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아기를 웅크리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의 근육 발달을 돕습니다.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또 얼마나 또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배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모유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모유는 아시다시피 면역 글로불린이나 락토페린 등의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감염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네네. 특히 이른둥이를 출산한 엄마의 초유에
필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더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엄마의 모유가 이른둥이의 장 성숙이나 장 운동을 촉진하고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언제쯤 이렇게 젖병으로 먹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른둥이는 임신 나이 32주에서 34주 전까지는 예. 입으로 빨고 삼키고 동시에 호흡까지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튜브를 통해 모유나 분유를 공급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세지고 예. 잘 빨고 숨 쉬는 것까지 원활하게 잘 하게 됩니다. 네. 퇴원 전후에 한 2.5kg 정도 체중이 나가게 되면 직접 수유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른둥이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병원에 있어야 될까요? 뭐 몸무게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따로 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출생 당시 임신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이른둥이들이 그 예정일, 만삭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보통 퇴원을 합니다. 예. 어떤 아이들은 너무 문제가 없이 건강한 아이들은 예정일보다 3, 4주 전에 일찍 가기도 하고요. 너무 빨리 태어났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예정일 지나서 한참 지나서 퇴원하기도 합니다. 이른둥이들이 이제 잘 태어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보통 뇌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를 한 번 더 해서 예. 뇌실내 출혈이라든지 뇌실 주변 백질 연화증, 동맥관 개존증 같은 큰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안과 검진도 중요한데 미수가 망막증은 주로 출생 초기에 발생하지 않고 생후 한 달 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원 전에 안과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네. 청력 검사도 이비인후과와 협진해서 정밀 검사를 할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 전에 큰 검사의 뭐 이상 소견만 아니라면 외래에서 검사와 진료를 이어갑니다. 그 이른둥이들은 태어나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재활 치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걸까요? 재활 치료는 보통 신경학적 후유증 장애가 의심될 때 시작하는 어허.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군요. 심한 뇌 손상이 있다면 퇴원 전이라도 재활 치료를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지 생후 3, 4개월 경에 소아재활학과에서 첫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네. 건강하고 잘 따라잡기 하는 아이들한테는 예방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활 치료 외에 혹시나 뭐 부모로서 또는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바라봐야 될까요? 간혹 호흡기 문제가 계속 오래되거나 예. 심박동이 불규칙한 경우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퇴원이 늦어질 것 같으면 부모님께 그 집에서 감시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 감시 장치나 산소와 심박동을 감시하는 장치를 준비시켜서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입으로 못 먹는 경우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튜브로 영양하는 것을 부모님께 직접 교육해서 그래요. 부모님께서 처치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또 퇴원 전에 신생아 소생술도 교육을 해서 네네. 집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네. 또 이른둥이만을 위한 특별한 RS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RS 바이러스. 네. 알겠습니다. 이른둥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거는 이른둥이가 잘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지, 예. 잘 발달하는지를 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뭐 이거를 해갖고 뒤집기를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부분 아이들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따라잡기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외적인 요소, 즉 집안 환경, 쾌적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른둥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발달장애 위험이라든지 뭐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이른둥이가 출생 전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다든지 아니면 임신 나이가 25주가 안 된다든지 어휴. 출생 체중 몸무게가 500g이 안 된다든지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 자체도 높고요. 아이고. 생존하더라도 큰 합병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시력장애, 청력장애, 인지기능장애가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나이 26주 이상이나 출생 체중이 좋고 네.
출생 직후에 심각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네. 대부분의 이른둥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둥이의 성장 속도하고 또 발달적인 어떤 특징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른둥이가 만사가 또래 아이처럼 잘 크는 것을 따라잡기라고 합니다. 네네. 따라잡기 성장과 따라잡기 발달은 늦어도 만 2세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만일 4살에서 6살까지 성장이 부족하고 네. 발달이 지연된다면 다른 원인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른둥이의 경우에 그 성장 호르몬이 혹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른둥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출생 체중이 태어날 때 임신 나이에 비해 많이 작거나 태어나서 생후 2세, 3세가 되었을 때 키가 100분위수 3, 100분위수 미만으로 매우 작을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 성장 호르몬 주사는 큰 부작용 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사용되고 있고 네네. 효과도 만족할 만한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른둥이로 태어났는데 2돌, 3돌 사이에서 키가 매우 작다. 그럴 때는 종합병원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성장 클리닉 전문의에게 치료를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꽉 채워서 태어난 아기들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무리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주의점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른둥이가 초반에 따라잡기를 잘했다 하면 예. 그 만 2세 이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라잡기를 합니다. 네. 따라잡기라고 하는 거는 만삭 아이들하고 유사하게 차이가 안 나게 성장과 발달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따라잡기 성공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처치나 관심 필요는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평생 관리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따라잡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할 때 상황이 중요한데 예. 그때 심각한 합병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좌지우지가 되고요. 예. 없는 상태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을 했다 네. 하면은 만 2세, 3세에서 그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저희가 졸업을 시켜드려서 더 이상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아,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둥이를 네. 완전히 졸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군요. 더 이상 이른둥이가 아니고 예.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병원에 오지 말라고 저는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조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 조기 진통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틀어막습니다. 어허. 조기 진통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항생제를 쓰기도 해서 예. 아이의 임신 나이를 최대한 늦춥니다. 왜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뱃속에서 일주일 더 있다 나오는 것이 아이에게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조기 진통이 있을 때는 최대한 끌게 됩니다. 이제 그 이외의 원인은 대부분 예방하기가 어렵고 예. 그다음에 엄마 상태, 아기 상태를 봐가면서 네. 이게 두 생명을 다 잘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기 분만을 예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요즘에 이른둥이가 많이 또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초반에 하셔서요. 네. 이게 현대 사회인의, 그러니까 현대인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결혼하는 나이와 또 출산의 나이가 점점 늦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신생아 학회 선생님들은 예. 출산율 자체는 줄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이른둥이의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걸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 대표적인 이유가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하기가 어려워지고 임신이 어렵다 보면 난임 시술을 하게 되고 난임 시술을 하면은 다태아, 예전에는 새쌍둥이도 예전엔 많이 나왔었는데 예. 다태아 임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태아 임신이 이제 아마 조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태아 임신이 아니라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른둥이 분만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뭐 나이가 그래도 좀 있더라도 네. 평소에 좀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을 철저하게 지키고
좀 노력을 하신 분들은 네. 이러한 이른둥이의 출산의 어떤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까요? 네, 엄마 건강 상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요새 35세 이상, 예전에는 35세 이상을 노산이라고 했지만 네. 요새는 40세 초산모도 많고요. 맞아요. 엄마가 네. 얼마나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나이만 가지고는 이른둥이가 나온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른둥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격려에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른둥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쳐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마치 아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돌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떠나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배에 옮겨 탄 후에 처음에는 깊고 험난한 파도를 만나게 되지만 육지에 다가갈수록 파도도 잔잔해지고 순항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손을 흔들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여정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전문 치료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호요한 주임 과장과 함께 이른둥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 내에 있는 비상 상비약도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알약은 1에서 4년, 연고는 6개월, 안약은 개봉 후 1달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변질되거나 약효가 다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의약품을 일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하청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